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64세 나이에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한 아버지의 여정입니다. 박영호라는 평범한 노인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아들에게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과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아가는 여정이자 어느 때보다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서게 된 노년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날,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 가득 주황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따스한 차 한 잔이 옆에서 김을 올리는 가운데 박영호의 시선은 무심결에 벽에 걸린 시계로 향했다. 64. 그의 인생이 새겨진 두 손에는 시간이라는 조각가가 정성스레 파놓은 깊은 주름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거칠고 단단했던 그 손이 이제는 오래된 나무처럼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세월의 지혜를 품고 있었다. 어디쯤 왔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몇 년 만에 아들 준호가 집을 찾아온다고 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35세 준호는 언제부턴가 말이 짧아지고 냉철해져 있었다. 영호의 기억 속에서는 따뜻하고 밝게 웃던 아이였는데 세월이 흐르며 점점 멀어지는 느낌에 그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들이 마지막 춤을 추듯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고 있었다. 마당 끝 오래된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영호의 눈에 멀리서 걸어오는 검은 실루엣이 그리운 아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넘긴 머리, 흐트러짐 없는 발걸음으로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짧고 건조한 인사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아버지.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리감이 담겨 있었는지 영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반가움을 담아 미소로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왔구나, 들어가자고 말하며 아들의 눈을 마주했을 때 영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다. 보고 싶었다. 정말 많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목재의 정겨운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거실 한켠에는 영호가 젊은 시절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책장이 묵묵히 세월을 견디고 서 있었다. 영호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좋다고 말을 건넸다. 준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그의 입술이 떨어지며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 이 집을 처분하고 요양원으로 모시겠다는 말이 영호의 귓가를 때렸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영호는 아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몇 번 깜빡였다. 그러나 이내 준호의 단호한 표정을 읽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집안에 갑자기 내려앉은 정적은 돌담처럼 두 사람 사이를 높이 쌓아갔다. 영호는 가만히 숨을 삼키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현실이 가을 저녁의 따스함을 한순간에 앗아갔다. 수십 년간 가꿔온 집, 그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영호의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워지는 듯했다. 그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영호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다. 젊었던 시절 5살 배기 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던 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떨리는 입술로 울음을 참으며 아빠 뒤에 숨던 아이에게 괜찮다고,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안심시키던 그 따스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아들은 35의 성인이 되어 있었다. 유치원 앞에서 떨던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준호의 얼굴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어떤 흔들림도 담고 있지 않았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런 말이냐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아내와 함께 이 집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곳이 영호에게는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져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준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 집이 너무 오래됐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으며 아버지 혼자 계시기에는 힘들지 않냐는 말이 준호의 입에서 나왔다. 그것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영호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호는 그래서 자신을 치우겠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순간 준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나를 위해. 영호의 가슴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천천히 올라왔다. 아내와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쌓아온 이 집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내가 뭘 알겠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영호는 그 말을 삼켰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당에 낙엽 하나가 창문을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호는 그 낙엽처럼 자신도 이제 쓸모없이 여겨지는 것 같다는 쓸쓸함에 잠겼다. 짧은 생을 마친 듯 땅에 내려앉은 잎사귀를 바라보며 그는 이곳이 자신과 아내가 평생을 함께한 공간이며 준호가 어릴 적 뛰놀던 마당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영호의 눈을 피하며 요즘 세상에 이런 집에 혼자 산다가는 다칠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걱정을 늘어놓았다. 영호의 가슴 속에서는 한숨이 깊게 내려앉았다. 이제는 차갑게 변해버린 목소리로 그는 다 준호가 잘 되라고 서울까지 뒷바라지하던 시간이 엊그제 같다고 말했다. 그 말에 잠시 준호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이성적인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며 말을 이었다. 현실, 영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와 함께했던 수십 년의 시간이 이 아들의 눈에는 이제 비현실이 된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영호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묘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 창문을 활짝 연 영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집안의 공기를 휘젓는 가을바람 속에서 준호는 멀찍이 서서 아버지를 부르며 다가왔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 멀리 저 너머 텅 빈 마당을 응시하며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래, 이 집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이 가을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35살의 준호는 단정하게 메어진 넥타이 매듭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채 아버지 앞에 서 있었다. 어느새 그의 얼굴에는 회사에서 몸에 밴 냉정함이 묻어났다. 영호의 눈에는 눈앞의 아들이 어릴 적 마당을 뛰어다니며 강아지를 쫓던 그 순수한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그 앞에 선 정장 차림의 남자는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졌다.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잘해준다는 준호의 말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영호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묵묵히 서 있었다.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마치 오래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조건을 내밀듯 단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말투로 현실을 이야기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서서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 집도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산하면 된다면서 솔직히 자신도 자기 생활이 있어 아버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호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 생활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깊은 서운함이 조용히 고여왔다. 내가 짐이냐는 영호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 순간 눈을 내리깔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는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며 요즘 시대에 혼자서 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설명했다. 그 말을 듣는 영호의 가슴 속에서는 깊은 한숨이 내려앉았다. 비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영호의 마음 속에서 헛웃음을 자아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쌓아 올린 시간의 흔적들이 아들의 눈에는 그저 손익 계산서의 숫자로만 보이는 듯했다. 거실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는 아기였던 준호의 뺨에 묻은 케이크, 크림을 다정하게 닦아주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때의 준호는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사 일에 아이까지 돌봐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아버지까지 책임지면 솔직히 벅차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오랜 준비 끝에 꺼내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영호의 귀에는 귀찮다는 말로 들려왔다. 그렇게 커준 게 내 덕인 줄 아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영호는 그 말을 굳이 내뱉지 않았다. 그 순간 영호는 문득 깨달았다. 아들의 눈에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준호야, 넌. 영호는 말을 시작했다가 문득 멈추었다. 아들의 뻣뻣한 자세와 차갑게 선 눈빛을 마주하며 생각했다. 이 집과 이 시간,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담고 있는 무게를 아들이 알 일이 없다는 것을. 초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집 안을 휘감았다. 바람에 실려 낙엽 하나가 빙글빙글 춤추듯 거실로 들어와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영호는 그 낙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이 집처럼 아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낙엽에 불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는 영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순한 서운함이나 슬픔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다. 좋다. 그렇게 나오겠다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영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제야 영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는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와 함께 가라앉은 결심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그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태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다음 일정을 확인했다. 영호의 눈빛이 깊어졌다. 무언가가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준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박영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동안 그의 꿈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가 찾아왔다.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손길이 영호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내의 속삭임이 그의 영혼을 감싸 안았다. 영호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부족해서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그를 오랫동안 짓눌러 왔기 때문이다. 새벽녘 영호는 놀라울 정도로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옆 탁자 위
오래된 알람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명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따스한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선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다르게 가볍고 단단했다. 거실로 나온 영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만 해도 준호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따스함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영호의 목소리는 공허한 거실에 잠시 맴돌다 사라졌다. 그리곤 서재로 향했다. 수십 년간 정리해 둔 서류들이 가득한 서랍장 앞에 서서 그는 천천히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집문서, 통장, 보험증서. 평생을 아끼고 모았던 자산의 증거들이었다. 영호의 손끝이 섬세하게 움직였다. 이제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아침 8시 전화벨이 울렸다. 영호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준호였다. 요양원 방문 일정을 잡았다는 짧은 통보였다. 영호는 순순히 그러자고 대답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반응에 대한 당혹감이 묻어났지만 영호는 태연했다. 아들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통화를 끝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영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다. 그는 어제 밤늦게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었다. 내일 아침에 시간 있나? 급한 일이 있네. 이제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낡은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차고로 향하는 발걸음은 오랜만에 느껴지는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도심의 번잡함을 뚫고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영호는 오랜 친구 김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대학 시절부터 지켜온 우정이 있는 사이였다. 그런 김 변호사의 눈에는 영호의 달라진 모습이 곧바로 포착되었다. 자네 표정이 달라졌군. 무슨 결심이라도 한 모양이야.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신탁에 넣어 준호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그 신탁의 일부는 특별한 조건부로 설정할 것. 영호의 차분한 설명에 김 변호사의 눈썹이 점점 올라갔다. 자네, 정말 그렇게 하겠나? 준호도 결국은 자네 아들인데. 영호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맞아.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고 싶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김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영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재산을 신탁에 넣되 특별한 조건을 달았다. 준호가 그 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었다. 사무실을 나오는 영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 주름 사이로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그는 준호가 설정해둔 요양원 방문 일정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틀 후 영호와 준호는 함께 요양원을 찾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준호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듯 시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호의 눈빛은 복잡했다. 아들이 이토록 차갑게 변한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이제는 그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시설 둘러보기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준호가 마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떠세요?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다음 주에 입소 수속을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의미를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 좋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준호야, 아빠도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단다.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준비요? 영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신탁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영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갈게. 하지만 내 모든 재산은 이 신탁에 묶여 있다.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단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박영호의 모든 재산집 포함을 신탁에 넣었으며 상속인 이준호가 이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영호는 준호의 말을 끊었다. 말도 안 되는 건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쉽게 버리려 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언제나 자신에게 양보하고 순응하던 아버지가 아닌 확고한 의지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었다. 그럼 그 조건이 뭐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말을 남기고 영호는 천천히 걸어 자신의 차로 향했다. 뒤에 남겨진 준호는 충격에 빠진 채 서 있었다. 차에 오르며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본 영호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지막 부성애를 담아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단단한 결심의 눈물이었다. 차에 시동을 거는 영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준호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복수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아마도 영호가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부자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영호의 차는 천천히 도로 위를 달렸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직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공간을, 그리고 자신의 추억을 지킬 때였으니까. 그날 오후 박영호와 조성태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얼굴로 성태의 낡은 화물차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겨울 풍경은 차갑고 메말랐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따스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내가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 성태의 목소리가 조용히 차 안을 채웠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날의 장난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옛날에 내가 목공일 할 때 알게 된 동생인데 지금은 골동품 가게를 한다더라고. 영호야, 넌 손재주가 좋잖아. 거기서 뭐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영호의 주름진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대학 시절 전공이 목공이었지만 결혼과 함께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선택했던 그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나무를 다듬고 깎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다.
퇴직 후에도 가끔씩 집 마당에서 나무 조각을 만들곤 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골동품 가게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의 창고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공간은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낡은 시계들의 째깍거림, 오래된 가구에서 풍겨 나오는 묵직한 나무 향기, 그리고 햇살에 반짝이는 빛바랜 유리 장식들이 영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가게 주인 김태식은 60을 넘긴 사내였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한 손으로 영호의 손을 맞잡으며 그는 반갑게 웃었다. 조 형님 친구시라니 반갑습니다. 들어보니 목공 솜씨가 대단하시다고요? 그의 진솔한 눈빛에 영호는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었다. 세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로 자리를 옮겼다. 창고 안은 수리가 필요한 골동품들로 가득했다. 낡은 장롱, 금이 간 탁자, 다리가 부러진 의자들. 영호의 시선이 그것들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의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이 나무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솔직히 제가 혼자서는 이 물건들을 다 수리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태식이 볼살이 도드라지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책상을 쓰다듬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영호 형님 손은 마법 같다니까. 성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해봐. 내가 보증한다. 태식은 영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처음에는 주 2일만 와주셔도 충분합니다. 월급은 작지만 형님 솜씨라면 곧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영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무를 다듬고 망가진 가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아름다움의 태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주 2일이던 근무는 어느새 일주일의 4일로 늘어났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영호는 성태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즐겼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생기가 가득했다. 이래서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가 잔을 들어 성태와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을 거야. 성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방향만 알려줬을 뿐이야. 걷는 건 내 발로 한 거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 속에서도 영호는 이상하게도 따스함을 느꼈다. 마치 마음속에 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준호로부터 온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영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번에는 준호가 그를 찾아오게 놔두리라 마음먹었다. 더 이상 어디론가 쫓겨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눈은 자신만의 빛을 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 집에 가자.
내일도 할 일이 있으니까. 영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활력이 담겨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거움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였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라면 지금의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환하게 웃으며 그래, 당신다워요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영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는 무너지는 삶이 아닌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어쩌면 준호도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겨울밤은 깊어갔지만 박영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막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영호의 눈꺼풀이 서서히 들어올려졌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난 후의 상쾌함이 온몸을 감쌌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쓴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제부터 시작할 새로운 삶의 청사진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손을 뻗어 메모장을 집어들며 영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되새겼다. 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영호는 오랜 습관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온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영호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그녀라면 지금의 그를 응원해 줄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영호는 오래된 나무 서랍에서 색이 바랜 주소록을 꺼냈다. 한참을 넘기다 멈춘 페이지에는 윤호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퇴직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호식은 늘 부동산의 밝은 친구였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알아본 순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을. 영호 씨, 요즘 실버 세대들의 수제품이 인기가 좋아요. 특히 영호 씨처럼 목공 기술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호식의 말에 영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조언을 이어갔다. 시작은 작게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라고. 통화를 마친 영호는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에 파란 빛이 들어오자 그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디지털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수제 목공예품 판매를 검색했다. 수많은 정보가 화면에 펼쳐졌다. 생각보다 복잡하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메모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보를 적어 내려갔다. 온라인 마켓, 필요한 서류, 판매 방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꼼꼼하게 공부했다.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메모해 두었다. 나중에 성태나 다른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생각이었다. 오후가 되어 성태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영호는 아침부터 알아본 정보들을 친구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성태는 영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언제나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 신기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이야. 성태의 말에 영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성태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 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고, 영호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자산을 정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우선은 작은 공방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여기 집 한쪽을 개조해서. 성태의 제안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집 뒤편에 있는 창고는 오래전부터 그의 작은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조금만 손을 보면 훌륭한 공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던 중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영호와 성태의 시선이 마주쳤다. 성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갔더니 안 계시던데.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한 듯 했다.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금 전 집에 왔다. 지금은 친구랑 있어. 친구요? 준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에게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듯 했다. 그래, 내가 알지 못했겠지만 아빠에게도 삶이 있단다.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편안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있는 목소리였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준호는 주말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영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 신탁 계약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영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 성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계획으로 돌아갔다. 영호가 가진 목공 기술을 활용해 작은 소품부터 시작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진 액자, 작은 책꽂이, 장식용 소품들. 모두 영호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 성태는 판매처를 알아보고 영호는 제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성태가 돌아간 후 영호는 창고로 향했다. 오래된 작업대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천천히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이곳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주말마다 이곳에서 가구를 만들고 수리하던 시간들. 준호가 어릴 적 함께 작은 목마를 만들었던 순간들. 영호는 작업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도구들을 꺼냈다. 녹이 슬고 무뎌진 도구들이었지만 조금만 손을 보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도구들을 닦기 시작했다. 쇠붙이에 묻은 세월의 흔적이 하나둘 지워지며 본래의 광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동이 트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도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 별빛 아래 영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며 영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기다려봐.
준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회복의 여정이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를 여정의 시작이었다. 영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지혜, 가족 간의 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며 진정한 화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